한 달 동안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 뭐 이러고 이제 이 키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해야만, 그러니까 암호화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만나서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지 왜 이걸로 합니까? 가장 안전한 메신저를 쓰고 싶으면 메신저를 쓰지 마라. 왠지 이게 꼼수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인지력만 추구하는 거죠.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이 IT 업계에 말 많은 기자들 제가 한번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할게요. 블로터 대표님 괜찮겠습니까?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T트렌드 전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는 요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그림도 옮길 수 있는.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결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모바일 메신저 이 검열 논란.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컸긴 했는데 알고 보면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메신저의 보안 문제인데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신저 보안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주 교수, 이두희 프로그래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검열 논란이랬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잘 쓰고 있었죠. 잘 쓰고 있다가 이제 9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 3일 있다 이제 9월 18일 날 그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9월 18일에 발족을 합니다. 9월 18일. 네네. 이두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란을?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상한 걸로, 그러니까 서비스가 망하거나 아니면 뭐 해킹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이슈를 이렇게 휘둘리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제일 화두는 실시간 감청이 되느냐 그 여부고요. 네, 됩니까? 또 네. 그것이 얼마나 쉽게 되느냐. 네. 또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뭐 가장 기술적인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아, 실시간 감청이 되나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누군가에 실시간 감청이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됩니다. 야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많은데도 기술적으로 장치를 붙여서 실시간 감청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국내 메신저 업체들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이두희 씨를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잘 안 하신다면서요, 막 뚫는 거. 아, 요즘은 이제 안 합니다. 뚫는 거 잘 안 한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이 메신저 해킹 말이에요. 네.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좀 패킷이 좀 많이 낭비가 되는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그걸 분석해보고 그걸 막 블로그에 글 쓰고 막 이런 적 좀 많이 있었는데 날이 가면서 좀 발전을 하고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이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쭉 분석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박세준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한국 사람이네? 학생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인 이름을 가진?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최근에 올린 블로그에는 이거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실제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보안 기능을 가진 것도 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외부 해커 입장에서 해킹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일단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메신저라는 이 녀석, 메신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사용자 A가 사용자 B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서버라는 걸 거칩니다. 중간에 서버에? 이 서버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이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용자 A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것이 일단 그 어떤 회사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메시지가 다시 다른 사용자 B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메신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에 일단 저장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메신저 기본 개념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메신저의 이제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요새 이제 메신저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그 많이 화제되는 단어가 그 종단 간
암호화라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 종단간 암호화를 논하게 되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왔네요. 맞습니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종단간 암호화는 뭐냐면 네. 자 지금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버의 대화 내용이 풀려 있는 채로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야 과거에 대화했던 거 다 갖고 와 아니면 서버를 압수해 가면 어떤 대화를 나눈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는 말 그대로 사용자 A가 대화 내용을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이게 이제 일단 서버로 갑니다. 예. 근데 서버에서 풀리지 않고 암호화된 채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대로 사용자 B한테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B 휴대폰에 딱 전달이 되면 이게 풀려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여기는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 있고 예. 이걸 풀 수 있는 키는 이쪽 사용자 B의 휴대폰에 가야 거의 키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죠. 어허. 그래서 요새 이제 종단간 암호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거고요. 야, 서버에 저장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일단 무조건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내에 이제 대표적으로 메신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인, 카카오, 마이피플 또 있습니까? 뭐 네이트온 메신저도 있고 네이트온 메신저. 이것도 이제 한때 뭐 네. 자, 좋습니다. 요것들을 봤을 때 어느 상태입니까? 이 종단간 암호화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네.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유명해진 예, 거고요.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 메신저들은 전부 다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라인도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이머 챗 기능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에서 서버 구간까지는 암호화가 됐는데 서버에서 일단 풀린 형태로 저장이 됐었고요. 일단 국내는 대충 그렇고요. 애플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도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애플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대신에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저장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요. 이 키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해야만, 그러니까 암호화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해야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 나는 텔레그램을 쓰니까 안전할 거야. 난 라인을 쓰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그 암호화 모드를 작동시켜야지만 종단간 암호화가 구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텔레그램을 쓰시는데 대화 목록에 앞에 자물쇠 그림이 없으면 서버에 비밀 대화가 그냥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버에 그냥 저 평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밀 대화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종단간 암호화 기능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걸 안 하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상대편 사용자의 사진을 탁 누르면 QR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암호 통신을 하려면 종단간 암호 통신을 하려면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똑같은 비밀번호를 서로 나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둘이 똑같은 키를 나눠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QR 코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야 너랑 나랑 그럼 종단간 암호화 하자, 시큐어 챗 하자라고 예. 하면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똑같은 키를 서로 나눠 갖거든요. 네. 그럼 이제 둘이 만나든가 아니면 SMS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야 우리의 QR 코드 요 두 개가 똑같아? 요걸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 그림, 네. 요 QR 코드처럼 생긴 요 그림, 네네. 이 그림이 저랑 교수님이랑 그림이 일치해야 된다는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네. 이게 일치하는가 비교를 하든가.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거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중간자 공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만나서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지 왜 이걸로 합니까?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대로 네. 만들거나 쓰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고요.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하는 것까지도 자동화시켜서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엔 서버에 과부하가 더 걸리거든요. 아니, 돈 많이 버는 회사는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텔레그램은 이제 시작하는 그럼 회사니까.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톡도 연말까지는 예.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뭐라 그랬냐면 텔레그램 수준의 종단간 암호화라고 그랬거든요. 텔레그램 수준.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고요. 카카오가 좀 이런 거에 좀 느려요. 야, 이제 그러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왠지 이게 꼼수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저 카카오톡의 이서구 대표에서는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말까지 1대1 채팅에 대해서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예. 내년 1, 4분기 안으로 그룹 채팅, 단체 채팅에 대해서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나 라인 같은 경우도 단체 채팅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능을 아직까지는 제공 안 합니다.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 1대1 채팅에서 암호화 기능 제공하는 것보다 단체 채팅은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 근데 1, 4분기에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카오톡 개발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봤는데 1대1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네. 그룹 채팅은 일단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민준형만 출근하는 거죠. 예. 아 그런데요. 그 라인도 있고 한데 왜 텔레그램이 떴죠? 잘생겨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또 히스토리가 또 멋있지 않습니까? 아, 망명을 또 했고. 예. 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이 티타임이 시간대 이동 기념으로 파빌 그룹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으나 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른 대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재밌는 현상은 다들 이제 설치를 해요. 텔레그램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정작 대화는 말이에요. 대화는 카톡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그게 일단은 어떤 불안 심리 불안 심리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이게 진짜로 뭐야? 뭐 이래서 이제 한번 써보려고 음. 해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카카오톡하고 연계해놓은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이걸 다 버리고 일순간에 텔레그램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진 또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이슈만 없다면 이 메신저의 이 서비스 자체만 보면 보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네티즌들이 분개한 건 사장의 어떤 마인드 같거든요. 파벨 드로프는 카리브해로 망명까지 하면서 예. 저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니?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의 배신감도 있죠. 예. 그 카카오톡을 이만큼 키운 건 다 국민이라는 생각을 다 국민들이 할 거거든요. 네네. 원래는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예. 국민들이 써주면서 큰 회사다. 근데 이게 이제 크니까 우리를 배신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거라서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가장 안전한 모바일 메신저란 이런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의 정치적 이슈에 말리지 않는 다른 외산 메신저를 쓰는 게 답이다. 한국 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는 메신저가 저는 그나마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아주 공격적인 그 결론을 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보안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네.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메신저를 쓰고 싶으면 메신저를 쓰지 마라. 전화를 하면 되죠. 그럼 좀 그렇죠. 메시지를 쓰지 마- 그러니까 안전한 걸 원하면서 인터넷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를 찾는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메신저 보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만 해도 이게 뭐 우르르 이거 쓰니까 따라가고 또 이건 무조건 불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쓴다면 이런 오류들을 좀 다시 한번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재밌고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이번 주에도 스마트해지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티타임 출발합니다. 영원한 라이벌 삼성과 LG. 이번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라고 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3분기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27%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6% 떨어져 6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는데요. 지난해에는 LG전자보다 무려 4배 가까운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2배 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LG전자의 선전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휘는 화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검승부. 두 기업의 선의 경쟁을 통해 더욱더 스마트해진 제품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나라가 ITU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4 ITU 전권회의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유효표 167표 중 140표를 획득했는데요. 13개국을 뽑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ITU 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처음으로 ITU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7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며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 강국임을 입증했는데요. 앞으로 총 4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는 ITU 운영과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ITU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 강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행복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실제 물건을 3차원으로 인쇄하는 3D 프린터. 이 3D 프린터를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보유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3D 프린터는 그동안 지나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는데요. 최근 들어 1,000달러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드너는 내년 3D 프린터 시장 규모가 16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2018년에는 13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가구 1 3D 프린터 시대 드디어 도래하는 것일까요? 쇼핑몰에서 주문한 가구를 3D 프린터로 인쇄해 손쉽게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한 일상.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2009년 퍼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과학계를 뒤흔들 젊은 천재 10인에 선정된 로봇 다빈치. 데니스 옹 교수님을 아시나요? 로봇 공학자 데니스 옹 교수님이 한국 로봇 산업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프리미어 포럼 강연자로 부산을 찾은 데니스 옹 교수는 한국의 로봇에는 창의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안타깝지만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국 로봇 산업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꿈꾸는 데니스 옹 교수님께서 다음 주 티타임에 찾아오십니다. 데니스 옹 교수님과의 유쾌한 시간, 저 소정이도 함께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 20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어허. 네, 티타임 이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일명 테크 수다. 자, 이 테크 이슈를 수다를 떨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 IT 업계의 말 많은 기자들 제가 한번 특별히 모셨습니다. 블러터의
오원석 기자 그리고 최호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테크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 영역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중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수다라는 표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괜찮죠? 네, 그 꿈보다 해몽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테크 수다 위드 블러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은 주제는 말이죠. 패블릿이죠. 큰 화면 어디까지 커질 건가? 스마트폰에 패블릿. 화면 크기. 네. 패블릿. 그러니까 패블릿이라는 용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쉬워요. 의미 자체는 폰이랑 태블릿이랑 더해가지고 패블릿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블릿이라고 하는 거는 5인치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5.5인치를 넘어가는 크기부터 6인치 정도. 그 정도가 좀 패블릿이다. 5.5에서 6인치 5.5 사이다? 넘는 폰에서 네. 6인치 정도. 그 정도가 패블릿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큰 것들을 알았어요. 많이 찾으면서 패블릿의 시작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2010년에 벨이 5인치짜리 제품을 딱 내놨어요. 그때는 이제 뭐 3점 몇 인치, 뭐 4인치 정도 나올 당시에 때였는데 아이폰 3GS가 3.5인치. 3.5인치였었고 갤럭시가 한 4인치 왔다 갔다 할 때였었는데 네. 얘네 갑자기 5인치를 내놓은 거예요. 이만한 거죠 그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안 한다라고 하는 계기가 됐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예. 가장 큰 이유가 되게 역설적이게도 너무 커서예요. 근데 그게 불과 5인치 밖에 안 됐다. 2011년 7월 달에 펜텍에서 베가 넘버 5, 샤넬 넘버 5 이름을 좀 따라한 베가 넘버 5가 5인치로 나옵니다. 역시 5인치. 5인치로 나왔는데 사실 좀 베가도 많이 못 팔았어요. 커서. 해상도도 좀 별로였어요. 예. 베가도 그리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노트를 처음 딱 내놓으니까 근데 사실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삼성전자 쪽에서. 해외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트가 굉장히 좀 불티나게 팔렸던. 예. 시작은 델이었으나 빛을 본 건 삼성이다. 삼성이 빵 터졌다. 터졌다. 네. 자, 갤럭시 노트가 나오면서 패블릿이라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 엄청나게 나왔고 최근에 또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제품들이 막 쏟아집니까? 최근에 가장 이제 이목을 끌고 있는 패블릿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애플 아이폰 6 플러스를 꼽겠습니다. 5.5인치 화면이고요. 네, 뭐 요새 제일 뜨거운 건 사실 이제 갤럭시 노트 4인데요. 네. 이게 몇 인치죠? 이게 이제 5.7인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니의 엑스페리아 Z3. 이제 5.3인치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태블릿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태블릿 말이죠. 지금 요거 아이패드 미니죠. 네. 아이패드 미니가 지금 화면 사이즈가 7.9인치. 7.9인치. 7.9인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블릿이 6인치까지 이상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일단 뭐 전화가 안 되고요. 왜 씁니까, 근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들고 다니나? 들고 다니지. 어떻게? 가방에? 아니면 여기에? 나 손에도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요? 아니 이런 거 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차라리 갤럭시 노트 4 이거 5.7인치. 그렇네. 이거 거의 뭐 그렇네요. 거의 별 그렇네.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날 텐데 비교를 차이가 날 하면 텐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나긴 하는데 요거 충분하다 하나도 이거죠. 충분히 예. 해결할 수 있는데 얘를 왜 들고 다니냐는 거죠. 태블릿이 사실 요 얘기부터 좀 드려야겠는데 네.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안 팔리고 있는 제품이 태블릿 PC예요. 그래요? 굉장히 잘 안 팔립니다. 제가 그래서 숫자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한국 전체 2012년 태블릿 PC 시장 대수가 120만 대. 전체 한국 전체. 야, 예를 들어 정말 작군요. 예를 들어 뭐 대만 업체 아니면 삼성전자, 애플, 아이패드 다 합쳐서 120만 대. 그리고 1년 뒤인 2013년에 한국 태블릿 PC 시장 규모는 118만 대. 오히려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요? 네. 점점 태블릿 시장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성장에 약간 정체기가 왔고 그 대신에 이제 5.5인치대, 뭐 5인치 넘어가는 폰들이 잘 팔리기 시작했죠. 한때 말이에요. 네.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어떻게 하면 작게 작게 만들까? 만들까? 이거 혈안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세상이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참 요 잘 팔리고 있던 요 제품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몇 인치였죠? 3.5인치요. 3.5인치. 네. 그 시장이 나오는 거에다가 계속 이제 시장이 커졌단 말이죠. 인치가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조사들에서 5인치 이하를 계속 내긴 낼 것이다. 그럼요. 스마트폰을. 분명히 수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작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저가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가격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3인치 대 4인치 때도 여전히 나올 거고요. 고급 시장에서도 뭐 4인치 중후반 정도는 계속 제품 나올 겁니다. 나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패블릿이라는 거, 5인치에서 6인치 사이에 있는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을 잡으려고 지금 삼성, 뭐 중국에 있는 저가 스마트폰 업체, 애플 이런 애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인치대 패블릿이라는 게 어쨌든 한동안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네.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고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패블릿이라는 게 강세이니까 과연 이것을 중심으로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고를 때 일단 첫 번째는 화면 크기, 화면 크기. 두 번째가 브랜드입니다. 네. 화면 크기는 화면 크기는 저는 5인치 이상이면 좋겠다. 예. 그 화면 크기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요즘 또 야구 또 포스트 시즌, 네, 야구 또 하잖아요. DMB로 야구 봐야 되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야구 생중계 봐야 되지, 웹페이지 봐야 되지, 아침 출근길에 웹툰 봐야 되지, 볼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잘 왔다. 그러니까 오 기자는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면 다 된다.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자, 최 기자님. 아까 말 잘했는데 야구 보고 DMB 보고 웹툰 보고 많이 보니까 큰 화면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많이 봐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책도 많이 보고 네. 제가 거의 모든 콘텐츠를 다 이걸 보거든요. 태블릿으로. 네, 많이 볼 때는 저는 태블릿을 써요. 아직까지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좀 갖고 다니는데 좀 수고스러운 게 있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니까요. 그거 쓰고 오히려 더 자주 계속 꺼내보게 되는 기기는 그런 폰이잖아요. 작고 가벼운 게 저는 아직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약간 좀 뭐 배가 산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더 좀 정리된 느낌으로 다음이 있을까요? 예. 한 3회는 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는 가야 자, 되는데. 그런 바라면서 좀 길게 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티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이죠. 오늘은 어떤 또 재미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이런 잔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에이콘스라고 하면 에이콘 자체가 도토리라는 뜻이고요. 도토리로부터 이제 큰 오크나무가 나온다. 그래서 잔돈 관리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네, 신용카드를 에이콘스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해두게 되면 예. 네, 제가 10.5불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올림해서 11불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0.5달러는 예. 자동으로 에이콘스 계정에 투자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투자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무슨 펀드를 드는 것처럼 예. 에이콘스에도 전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예. 전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익이 다 발생하면 네,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투자한 금액의 0.5% 정도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이익이 난 부분은 이제 이용자 돈이 되는 거죠. 그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장을 봤을 때 뭐 얼마 30원, 네. 뭐 70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제 몇십 원 남는 거 요거를 그냥 받자니 그렇고 요 심리를 이용한 거군요. 요거를 잘 모아서 우리한테 주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드립니다. 네. 이런 잔돈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에도 접목시킨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새긴 하네요. 잔돈을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투자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날아가더라도 그는 뭐 어쩔 수 없다. 네, 라는 손실에 얘기가-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두 번째 서비스 어떤 겁니까? 네오 스마트 펜이라는 네, 필기구고요. 아, 스마트 펜. 종이에다 필기를 할 경우에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 사진으로 찍어서 옮기거나 그렇죠. 네,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노트에 제가 필기한 거를 네,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그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종이에 이렇게 서비스입니다. 쓰면 이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간다는 네,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예. 네, 저장이 됐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펜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로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스마트폰엔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예. 우선 이 펜 같은 경우에는 광학 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 펜에.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소리펜이라고 해서 예. 그 어린 아이들 학습지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네, 있어요. 펜들이 예, 있었죠. 예. 지금도 있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네. 특정 코드를 인식을 하면 특정 녹음되어 있던 내용들을 이제 소리로 읽어주는 예. 방식이었는데요. 이 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네, 전용 노트에 네, 인쇄되어 있는 코드를 읽어서 네, 펜이 지나간 네, 경로를 인식을 해서 네, 스마트폰에 그러면 아무 종이에서나 다 쓸 수 있습니까? 전용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노트에는 특정 코드가 인쇄가 되어 있고요. 예. 네, 이 코드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네, 광학 카메라가 초당 120프레임으로 찍어서 네, 그래요? 트래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이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특정 종이에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노트는 반드시 전용 노트를 아하, 사용해야지만 그렇군요.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그 광학 센서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빛이 강한 데에서는 그게 제대로 인식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빛이 강한 데서는 네, 광학 카메라가 네, 코드를 인쇄된 코드를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 전용 태블릿 PC에 막 쓰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말하기 좀 웃긴데 하려고 하는데 살짝 그 감이라는 게 좀 떨어져요. 네. 아, 이게 종이에 쓰는 게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필기 감성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장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뭡니까? 필기한 내용을 인식해서 디지털로 텍스트로 전환을 해줘요. 그래요? 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데요. 네, 사진이나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실제 텍스트로 저장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요즘은 이제 문자로 바꿔주는 그거는 많이 봤어요. 네, 보이스 투 근데 내가 지금 텍스트라는 이걸 게 쓰고 있죠. 있으면 그게 그대로 글자처럼 만들어집니다. 네, 디지털 네,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괜찮죠.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필기를 한 위치나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필기를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네, 위치를 가지고 예. 제가 어떤 메모를 어디서 메모를 했었는데 찾을 때 좀 그렇군요. 쉬운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자펜이 있고 뭐 패드가 있어서 많이 이제 된다고 하지만 이 느낌, 요 느낌 있죠, 요 느낌. 네네. 이 느낌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데 참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결국은.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모바일 메신저의 이 보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내게 필요한 메신저가 무엇인지,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알고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